지금 서울의 요지들 같은 경우는 60점 후반대거든요. 네. 비인기 타입들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네. 40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는데 안 그래도 로또 청약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볼까 했는데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정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일명 반값 아파트가 나올 것이다. 네. 기대하는 수요자들도 상당한데요. 누구나 다 이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당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가 좋은 건 다 알아요. 네. 다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 분양분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서초구 반포동에 원베일이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원래 한 220세대 정도 분양을 하려다가 일반 분양분이 네. 전체 이제 3,000세대 중에서 이것저것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을 줄였어요. 100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3,000세대에서 100여 세대 분양하는 게 일반적인 양이었었는데 둔촌주공은 12,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무려 4,700세대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청약 가점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요지들 같은 경우는 60점 후반대거든요. 네. 커트라인이. 근데 여기는 아마 50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점대까지. 그래서 지금 50점대 전후에 있는 분들이 희망이 생긴 거죠. 50점대 전후라면 한 40대 중반에 네. 아이가 2명 있는 4인 가구라면 이번에 어차피 그 예비 당첨자 비율을 300%에서 500%까지 이렇게 뽑을 거기 때문에 좀 40점대 후반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40점대 네, 그 예비 당첨자까지 가게 되면 비인기 타입들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네. 40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는데 아주 좋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네. 둔중 같은 경우에도 비인기 타입이라면 네. 40대 중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아주 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반값 아파트가 나와도 결국에는 가점이 올라가서 네. 당첨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3,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 아파트를 사자니 이미 집값도 많이 올랐고 네. 거기에 물론 또 대출도 잘 안 나옵니다. 대출도 40%이기 때문에 현찰이 많아야 된다. 그렇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 아파트를 분양받자니 가점이 너무 높아서 네. 당첨에서도 밀리는데 이들을 위한 뭐 주거 전략이 때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집을 많이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다 신규 아파트 쪽에 몰리다 보니까 서울에서 집이 부족한 곳은 아니거든요. 저 구축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에도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도 입지가 좋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서울로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빨리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방안들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30만 호 신규 아파트 이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빨리 좀 공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에 공급이 많다라는 좀 사인을 줄 필요도 있거든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워낙 지금 단절돼 있다 보니까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국은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니라 한 1, 2년만 기다리게 되면 입주할 상품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러면 30, 예. 40대 수요자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이분들은 네. 그러면 어떻게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전세를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청약 당첨을 노리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기존 아파트, 지금이라도 가격이 낮은 기존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까요? 일단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요. 가점이 좀 기다리셔서 몇 년 안에 60점대 정도 전후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청약을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60점대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 왜냐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면은 무주택자들한테 그런 양질의 입지를 저렴하게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그래서 청약은 무조건 받으시는 게 맞을 거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대부분 가점이 낮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60점을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청약을 하시고요. 60점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입주권, 분양권을 사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지금 서울은 분양권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입주권밖에 없죠. 조합원. 돈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서울의 변두리 지역, 테두리 지역이 분양가가 싸거든요. 거기에 피를 주고 사시는 것들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정도 금액도 안 되시는 분들은 신도시 있어요.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에 신도시. 좀 구축들은 좀 그렇고요. 신축들을 피 주고 사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신축들은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징검다리 하우스라고 하는데 조금 재산을 좀 축적해서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시는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가점이 좀 높다면 첫 번째로는 청약을 노리고 예. 두 번째로는 돈이 여유가 된다면 그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조합원 입주권을 사거나 네. 나중에 이제 전매제한이 풀리면 뭐 분양권을 사는 방법이 그렇죠, 있을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울에서도 좀 가격이 낮은 변두리 지역을 그 기존 아파트 매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서울의 이제 주변의 신도시들
그 중에서 또 신축 단지들을 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전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마련하셔서 좀 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부터 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럼 조금 더 좋은 입지, 좋은 상품으로 가기 위한 계획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 계획대로 열심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제 제 연구원들, 후배 연구원들 오면 바로 그냥 결혼할 때 전세 가지 말고 집을 사라고 보통 이렇게 제안들 해줘. 이제 서울 바깥의 주택 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상승세가 각종 규제로 주춤하는 사이에 뭐 이른바 수용성이라고 하죠. 수원, 용인, 성남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2월 20날 대책을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니까 이번엔 또 인천이 들썩인다는 말도 들리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수원하고 인천은 거의 같이 움직였었고요. 근데 수원이 워낙 더 좀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갔었고요. 인천도 수원 올라갈 때 같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도 다 오른 게 아니라 구축들은 하나도 안 올랐고요. 신축들만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지금 분양권 거래할 수 있는, 거기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지금 새로 분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조합원 입주권 그 부분들이 지금 움직인 것들이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천은 지금 인구가 300만이 넘거든요. 300만이긴 하지만 인천 자체 수요는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대부분 서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2는 서울 수요고요. 3분의 1 정도가 인천 수요인데, 인천 자체 수요에서 관심 있는 입지들은 아마 이제 송도 막 그런 좀 좋은 입지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추홀구라든지 남동구에 그런 또 분양하는 물건들 관심이 있었었고요. 그것도만 움직였던 것들이고요. 서울 수요들은 보통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을 보거든요. 부평구하고 서구 정도만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거기도 좀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새 아파트 위주로 좀 공급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서울의 강남이 집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비강남권, 강북이 오르고, 그 다음에 서울 주변 지역이 오르고, 그래서 서울 주변 지역이 오르면 사실상 부동산 상승장의 뭐 끝물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이거와 그쵸. 현상과는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이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들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강남이 오르는 것들로 영향이 온기가 퍼진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데 모든 아파트가 다 받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것도 서울 수요랑 무관하게 또 지방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2012년도 전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서울은 계속 빠지는데 지방만 올랐거든요. 네. 그런 것들,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엇갈리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또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이것들은 신규 아파트들이 언제 공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언제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쪽 이슈가 또 일자리가 또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 교통망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봐야지 무조건 강남이 오른다고 뭐 이렇게 퍼져서 끝까지 간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통 끝 지역들이 어디냐면은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정부, 그다음에 뭐 그 양주, 네. 이쪽이 북쪽 끝이고요. 서쪽 끝은 인천이고 남쪽 끝은 보통 이제 수원이라고 보는데, 투자 수요층들이 내려오는 것들은 맞는데, 수요라고 하는 게 투자 수요층만 있는 게 아니라 실수요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인천과 수원의 끝지역이긴 하지만 실수요가 많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그건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거기도 이제서야 신규 아파트가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의 한 20년 동안 공급이 없다가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려고 한 수요는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갈 수도 있겠죠. 또 지난해 지방 주택 시장을 강타했던 말이 대대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인데 올해 초 들어서는 조금 잠잠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올해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지방 주택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방 같은 경우는 조정이 많이 된 지역들이 있고 꾸준히 올랐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사이클이 좀 다릅니다. 네. 지방이 워낙 더 크잖아요. 네. 퉁쳐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대강만 말씀드리면은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계속 상승 중입니다. 지금 충분히 규제적으로 지정될 조건들이 훨씬 넘었는데도 네. 선거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정이 안 됐죠. 지정이 네. 안 됐습니다. 수용성만큼, 오히려 수용성보다 지난 1년 동안 놓고 보면은 대전이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좋아요. 지금 뭘 보면 좋냐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일단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 수요인지 실수요인지 모르는데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건 실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결국은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동안 좋았는데,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규 아파트들이 입지 좋은 데도 올라가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 올라가다 보니까 입지가 나쁜 지역, 수요가 없는 지역에 구축들까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타이밍이 왔다. 그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안정화가 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이 됐고,
안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공급 물량, 분양 물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 사익이 있으면 또 시장이 안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투자들을 안 하는 거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안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신규 물량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기존 구축 중에서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네. 작년 초까지 현상이고요. 그것들이 지금 이제 살짝 조정도 겹치면서 오르락내리락 가면서 안정화된 시장이고요. 광주는 지금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요. 결국 기존 구축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동안 추진이 안 됐던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네. 지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신축들은 아마 인기가 많을 것이고 구축들은 좀 눈치를 보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대구는 안정세를 올해 좀 띄고 올해 분양 물량이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전하고 광주는 여전히 네. 뭐 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대전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조금 더 비싸게 지불을 하거든요. 네. 가격이 충분히 좀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들은 추가 매입을 하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위주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쪽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부산도 약간 또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작년 11월 6일 날 조정선 지역 해제를 하면서 그렇죠, 네.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한 2달 오르고 좀 약간 보합기인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에 공급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권 위주로 거래가 됐었거든요. 구축들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올해도 좀 물량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눈치 보기 장세이고요. 저는 이렇게 물량으로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는 지역들은 오르고 그다음에 구축들은 좀 안 오르고 아마 좀 이렇게 좀 조정이 될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너무 쉬지 않고 올랐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조정될 타이밍이 오긴 했어요. 예. 그럼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올해 지방 주택 시장 중에서 가장 핫한 지방이 있다면 어딜까요? 한 군데만 꼽자면. 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아마 지금 신규 아파트가 일부 들어간 지역들이 있는데 그건 계속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지역들입니다. 경상남도가 좀 그랬었고요. 경상남도가 그랬었고, 그러니까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조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이제 신규 물량이 공급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미분양들 같은 경우가 얼마큼 줄어들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물량들이 얼마큼 줄어들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충청남도 쪽에서는 청주하고 천안 쪽이 분양이 많았었고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었는데 미분양이 좀 얼마큼 줄어들지. 왜냐면 한 2, 3년 동안 조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조정이 끝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조정이 끝나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격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정상가로 회복을 하겠죠. 특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소장님 마지막으로 올해 뭐 추가적으로 정부 뭐 대책이 나온다면 네. 어떤 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지금 4월 15일 선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규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제 못했던 지역이 네, 그런 눈에 부분이 있었죠. 보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을 아마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다 지역 규제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제가 안 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될 지역들 아마 규제 지역으로 또 확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또 하나 변수가 생겼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거의 2달 동안 정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국이 끝나게 되면 갑자기 분명히 수요가 몰리긴 할 텐데 네. 그것들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좀 컨트롤할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또 2달 동안 못한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규제하게 되면 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연착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드라이브를 할 것인지를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 부분들을 좀 이게 규제로 갈 건지 좀 완화로 갈 것인지 좀 그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좀 대출 같은 경우를 좀 저는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네. 다주택자들은 완화할 수는 없어요. 네. 예, 이번 정책과 좀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이사 수요 같은 경우는 풀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서야 조금 이제 아마 코로나 정부가 맞물려서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명분도 생기는 그렇죠. 정상적인 거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무주택자들이나 아마 1주택자 이사 수요 같은 경우는 좀 대출도 좀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